있으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에는 오늘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의 대기는 계속 건조하니까요.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도요. 매주 몇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죠.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 이후에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 노란불이 켜진 상황이죠. 이 뱅크런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그 끝에 파산했는데 이런 현상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고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괜찮은지 자, 박대기 기자와 점검해 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증시가 하루하루 영향받고 있는데 네. 오늘 새벽 장을 마감한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예, 당초 출발이 불안했었는데요. 예,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은행권 위기 때문인데요. 예, 당초 어젯밤에는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건데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 CS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또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의 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불안한 그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주가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큰 위험은 일단 아닌 것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전부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한번 가봅시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일단 뱅크런이 벌어진 것인데 뱅크런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 대량 인출 사태입니다. 예금을 찾으려고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뛰어간다라고 해서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실리콘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소문인데 헛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하루 만에 예금주들이 돈을 다 뺀 겁니다. 그 예금이 무려 55조 원을 하루 만에 찾아갔습니다. 이 은행이 220조 원 정도 예금이 있는 미국 16위 정도의 은행이었는데요. 큰 은행이었군요. 네. 하루 만에 55조 원을 찾아가니까 은행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이제 파산에 결국 이르게 된 것인데. 예. 예전에는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면은 은행에 가서 서로 내 돈을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줄 서고 이렇게 혼잡한 일이 벌어지는 게 뱅크런인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은행으로 뛰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폰뱅킹으로 다 은행을 찾는 건 예금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뱅크런이 아니라 뱅크탭이 아니냐. 네, 스마트폰을 만지는 걸 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런 일이 그 뱅크탭 초고속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결국 은행이 파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뱅크런이 됐건 뱅크탭이 됐건 은행이 불안하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내 돈을 빨리 인출해야지라게 하게 되는 건 인출하기 전에 파산하면 내 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예금자 보호제도가 어느 나라는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까지 되는데 우리 돈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어이고. 예, 그런데 이제 3억 3천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의 경우에는 3억 3천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갖다 잃을 수 있는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진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많이 예금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긴 돈이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3억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은행 하나의 파산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위기감이 처음에는 이제 많이 번졌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지만 3억 3천만 원이 아니라 모든 예금을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위기가 벌어졌던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의 금요일 이후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급하게 발표를 했던 건데요. 예. 이게 뭐 결국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다 망하게 되면 미국 경제 전체 흔들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전액을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한 고비를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3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된 건데 2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2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여전히 5천만 원입니다. 예.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 원이고요. 유럽은 1억 4천만 원, 영국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우리보다 금액이 2배 이상 많고 이런 나라들은 GDP가 높긴 한데 1인당 GDP 대비해봐도 우리나라는 1.2배 정도인데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2배 내지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이런 GDP 대비해서도 우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동안 왜 안 올렸나요? 안 올린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요. 이 보장하는 금액을 올려주게 되면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보장이 되는 거니까 좀 불안하더라도 금리를 많이 주는 제2금융권 쪽으로 돈을 옮기게 되기 쉽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게 되면은 불안 요소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국민 경제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하나의 차원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이 예금자 보호라는 것도 보험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 보험사에다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금자 보호 금액이 올라가면은 그 보험료가 높아지고 예. 결국은 은행이 자기 돈으로 다 감당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은행의 수입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예금주들한테 결국은 전가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작정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지금 같은 금융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사람들이 잠재적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 평균에 비춰봐도 좀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번에는 좀 가능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도 올리자고 그러고 여당에서도 올리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은 5천만 원인 지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정해가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요. 여당도 이제 한도를 높여야 된다는 데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리긴 할 텐데 이걸 과연 법률로 해야 되느냐. 지금도 법률로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법보다는 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상황에 맞춰가지고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 특히 금융 상황이 심상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올리자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법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 예. 그것보다는 이 당국에서 빠르게 좀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하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 3억 3천만 원이 아니라 전액 보장한다도 미국 정부가 그냥 일반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 주말에 이제 짧은 시간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나저나 우리나라 은행들에서는 이런 부실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이 판단이고요. 다행이네요. 예, 그 국가별로 지금 은행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예.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한계 기업,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 채무자 등이 잠재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관련해 가지고요. 특히 이제 취약 부동산 사업장은 이제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금융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번지지 않을까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일 큰 영향은 이런 겁니다. 미국 은행이 이렇게 부실해지기 시작하면은 은행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을 막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회수가 안 되면 은행의 위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해야죠. 네,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결국 미국의 어떤 경기가 좀 나빠질 것이고 미국의 중산층이나 중류층의 그런 씀씀이가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아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수출에 악영향을 줄 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왜 이렇게 불안해졌던 거예요? 네, 그게 약간 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가 미국 국채인데 예. 미국 국채에 너무 많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10년짜리 국채가 있으면 10년 뒤에는 분명히 돈을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국채의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금리인 시절에는 한 2% 정도로 발행이 되고 고금리가 되면 5%로 발행이 될 텐데 예. 그러면 지금 금리가 5%가 됐는데 누가 2%대 금리 채권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금리 때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고금리가 되면 떨어집니다. 이것을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한다고 하는데 예. 결국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금리 때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사뒀기 때문에 그 사뒀던 국채가 잠재적인 손실이 되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요. 금리가 올라가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국채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라든지 많이 사뒀기 때문에 예. 그런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중소은행들이 부실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사놓은 국채라든지 채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 때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실 위험으로 번져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우량한 자산을 샀기 때문에 책임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량한 채권을 샀을 경우라도 이런 고금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는 해칭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작업들을 안 한 채로 있을 수 있었던 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미국 금융 전반에 대한 불신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로 거슬러 가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여기부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고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고 물가 많이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고 역대 최대 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에 투자한 은행들 잠재 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은행에서 더 터질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예금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말도 했다가 그러니까 뱅크런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모든 은행에 대한 예금 보장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기도 하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은행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예금 보장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금리를 주는 대신에 더 위험한 은행 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예금자 보험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고 하는 순간에 뱅크런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분간 세계 경제는 이 금융 위험을 안고 좀 불안한 상태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끝장토론 각설하고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정원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이정원 박사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죠. 보니까 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젊은 최고위원들하고 치맥 모임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또 그 자리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도 했다고 하고 주 69시간제 개편에 이제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이들끼리 노조를 새로 만드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주목받았던 분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는 뜬 인물 누굽니까? 참 뜬 님을 참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밖에서 고민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해도 되나 고민 싶은데 어쨌든 저는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는 가장 떴다고 봐요. 국내에서도 뭐 영향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뭐 일본 정치 내 여론 지지율도 올라갔대요. 지지율이 오르죠. 그거 잘했다 그러고 되게 예. 지지율도 보니까 30%대다가 막 40%까지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남는 장사를 했고 그 가장 큰 수혜는 기시다 총리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 이분이 뭐 지지 기반이나 이게 자민당 내에서 그렇게 확고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아베 약간 뭐 후계자 아니냐 이랬는데 한일 정상회담으로 약간 본인 스스로 약간 정치적 입지를 찾은 것 같고 다음 뭐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어쨌든 가장 뜨지 않았나. 현건택 변호사가 일본 기시다 총리를 뜬 인물로 청한 것은 이제 좀 이따 윤 대통령 비판하려고 하는 거 예고가 되네요. 좀 이따 얘기 듣도록.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이종원 박사. 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예. 뭐 아시다시피 그 당무위원회 이재명 대표 대표직 유지 결정 관련해서 전원이 찬성했다. 근데 나중에 이게 거짓말로 지금 밝혀진 거죠. 그렇죠. 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충분히 뭐 고소장도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리 이렇게 회의에서 나가셨다 그러죠. 의견 진술 후 퇴정했다고 하죠. 예,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건 이제 이걸 거짓말을 지금 했고 그 관련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교체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그 분명히 공소장까지 보고 검토합시다라는 의견 내고 나간 게 맞는데 왜 전원 찬성이라고 했을까요? 김의겸 대변인은. 나중에 이거 문제 삼으니까 뭐 우리 동네에선 대충 봐줄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던데. 그러게요. 뭐 그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의견이 있었다 정도로 얘기했으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럼 이제 표결에 참여한 거냐 이거는 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기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표결을 한다 그러면 봉식적으로 하고서 이제 남겨야 표결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반대한다 나간 거라서 그러면 사실은 전원 찬성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 전원 찬성. 표결에 참여한 사람. 그렇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그냥 공식적으로 거기서 딱 반대표를 던지든가 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니까. 예, 하다가 이제 나가버린 거니까 이제 표결에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대충 봐줄 수 있는 이런 말이 나온 거로군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주의 진인물 현건택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뭐 한동훈 장관 꼽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엄청 반발하면서 결국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까지 갔던 것인데 그 당시에도 다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수사 주체가 아니다. 당사자가 안 된다라고 다 봤거든요. 근데 각하됐잖아요. 각하라는 얘기는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그게 5대4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충분히 예상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던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러니까 헌법상 권한이 있냐 없냐 논란에서 어쨌든 헌법 수사권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게 이번 판결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뭐 한동훈 장관이 각하된 거는 할 말이 없게 된 셈이죠.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뭐 그 얘기부터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최근의 일이니까 그 얘기부터 좀 나눠봅시다. 이게 참 그 네이밍의 어떤 힘이라고 그럴까? 사실 내용상으로 봐도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인데 한번 그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시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계속 검수완박법 그냥 그렇게 붙여요. 소위 일명 뭐 이런 말도 안 붙이고. 그게 왜 틀린 말이냐면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으로 봐도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맞는데 그렇죠. 한번 네이밍으로 검수완박법 하니까 그냥 무조건 계속 그렇게 붙이는데 이건 내용상 틀린 말이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일종의 프레임이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근데 그 법 개정 과정에서는 위법 위헌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법차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라는 헌재 판단. 우선 이것부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헌재도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거 그거 가지고 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의견 표명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그 영향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는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니까 5대4거든요.
뭐 헌재에서 뭐 모든 사안을 다 5대4 이렇게 결정 내리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뭐 6대 몇, 뭐 7대 몇, 뭐 이렇게 해서 일부 소수 의견이 있고 이제 이런 식인데, 그걸로 봐서는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팽팽했죠. 예, 상당히 팽팽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쪽의 완승이다라고 과연 이제 볼 수 있겠는가? 그거는 조금 이제 무리한 해석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의 해석은요. 이게 헌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재판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재판을 같이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미디어법 통과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법적은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노동법 개정 때도 비슷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좀 그쪽의 명분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은 그 탈당했던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 법사위에서의 뭐 그 정권 조정위에서 심의가 안 됐다. 그거거든요. 근데 법사위 통과된 거나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된 건 문제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쨌든 그 안건 조정의 그 절차는 제대로 못 거쳤다 이 부분인데 그 뭐 절차적으로 지적은 한 건 맞는데요. 근데 어쨌든 결론이 뭐 5대 4든 뭐 6대 4든 6대 3이든지 간에 결론은 결론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이 법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된 건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수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시행령으로 이만큼 늘려놔가지고 모든 범죄 수사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그러니까 음주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건. 그러면 사실은 그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거는 스스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마치 이제 이 법이 되면 수사권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다 범죄자 판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뻥이다. 완전 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이제 검수완박 뭐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 또 프레임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검수원복. 예. 그래서 다 원상복구됐다. 이게 또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원상복구 시켜버렸다. 또 민주당 쪽의 프레임인데 다 완전하게 또 복구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양쪽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책인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거고 이번에 그 헌재가 어찌 됐건 뭐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어찌 됐건 이런 거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사권 검찰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를 또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국회가 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까지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인증을 해주지는 않았다는 그건 거죠. 아니죠. 다만 국회가 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재의 결정 때문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대상 폭을 대폭 넓혀놓은 부분을 또 야당이 헌재에다가 제소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입법 미비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검찰도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결국은 이제 이 약간 인정한 그런 그 의미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헌재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건 시행령의 뭐 위헌 위법을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그렇죠. 영장 청구권이라는 건 있지만 거기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검찰이 예를 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다. 그럼 뭐 경찰이 가져라. 라고 얘기해도 위헌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냥 기소만 담당해라. 기소권은 주는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 없어도 된다고 헌재가 결정했지만 그래도 기소권은 줄게 정도거든요. 기소청 하자는 게. 이제 그 정도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검사들이나 검찰에서는 수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딱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추가 입법에 들어갈 계획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어쨌든 수사권, 그러니까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검찰이 안 가져도 되는 법에 대해서 정당성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2, 제3의 관련 법 개정 공방이 예고되고는 있으나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뭐 검찰 또 법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 뭐 예상대로 기소가 됐는데요. 기소 이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좀 전 기사에 기소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유가경입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들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민주당 현근택 변호사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핵심이 지금 428억 뇌물이 될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그게 빠졌죠,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범행의 동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냐보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민간업자의 이익을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광고비를 받았다 이런 게 되는데 결국은 대장동의 시작이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대장동의 그분이 누구냐 찾기에서부터 저수지님 온갖 700억이니 온갖 얘기 나왔던 건데 결국은 결론은 실체가 없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공소장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은 배임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수천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는 싶지는 않은데 대장동에서 이 428억과 배임 그게 핵심이거든요. 나머지 뭐 부패방지법이나 뭐 다른 것들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건 약간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뭐 추가적으로 뭐 수사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김만배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이 다시 구속시켰잖아요. 자기가 검찰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구속시켰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구속시킨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걸 하겠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걸 인정하면 본인 스스로 뇌물 공여범이 되고 다 뺏기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본인들을 못 살게 다 석방시켰다가 다시 구속시키고 이러는데 다시 구속시켰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건 제 거 아니고 다 유동규고 김용 겁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내게 아니고 저쪽 분들 겁니다라고 또 그 분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돈을 뺏기잖아요. 뺏기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실제로 준 돈도 아니에요. 주기로 약속된 돈인데 뭐 문제가 있냐면 이게 빠지면서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 본류 대장동 재판 있잖아요. 이건 이제 유동규 걸로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그 재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공소장을 거기서 변경할지 안 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냥 그게 유동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 안 하고. 거기는 또 428억도 아니라 700억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봐. 그럼 이 700억을 유동규한테 주기로 한 걸로 그럼 확정되는 건가?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네. 현 변호사 주장하니까 한마디로 검찰은 뻔히 알면서 민간업자한테 수천억을 몰아주어서 성남시에 수천억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왜? 라는 데에 답이 없다. 그렇죠. 그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사. 결국 핵심은 뇌물을 받았냐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향후에 정치 활동 특히 이제 대선 출마 관련해서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수사가 진행이 이제 됐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받았거나 그야말로 받았다는 약속이 확실한 그런 증거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핵심은 428억이었다라고 저도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단팥빵에 지금 단팥이 빠져버린 그런 이제 이 기소가 돼버린 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보도돼 나온 거로 봐서는 확실히 스모킹건이 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향후에 수사를 더 진행한다 그래서 그러면 물증이 더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외견상은 기소가 되고 이렇게 이제 뭐가 일이 되는 것처럼 진행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금 알맹이는 좀 다 빠져버린 상태여서 검찰 쪽이 상당히 좀 불리해진 상황. 이재명 대표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것도 있지만 이제 정치자금 김용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8억 4,700이라는 돈이 결국은 대선 자금,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쓰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돼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딱 이 수사 나올 때 뭐 김용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선 자금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선 자금으로 어떻게 썼는지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정치자금법은 돈만 받아도 성립이 돼요. 뭐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 받아도 성립되지만 이게 대선 자금에 사용돼야만이 이재명 대표를 같이 뭐 엮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선 김연 전 부원장은 아예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이걸로 어쨌든 엮으려면 뭔가 돈 쓴 흔적이 나와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얘기를 법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면 뭐 받기만 하면 성립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이 사건의 얘기고 처음에 이거를 대선 자금 수사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그냥 카카오톡으로 뭐 선물 주고 10만 원, 20만 원 주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실패죠.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워딩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네. 그런데다가 대선 자금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수백억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뭐 8억 이게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도 설령 뭐 범죄 혐의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이거 정말로 결정적으로 대선 자금에 썼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래서 역시 428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튼 결정적인 부분은 아직 없다. 증거가 지금 없는 거죠. 또 정황상 지금까지 흘러온 정황으로 볼 때는 정진상 실장에게 그게 적용이 됐으니까 정진상 실장이 뭐라고 진술을 하든지 아니면 김만배가 뭐라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진술할 리가 만무하다. 뭐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돈을 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라는 했다? 거잖아요.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공증을 써든 몰래 각서를 써놓든 뭔가 뭐 비밀 녹음을 해놓든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뭐 준다 이렇게 사실은 그 녹취록도 사실은 말이에요. 녹취록을 물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말들,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거 정진상 실장도 왜냐하면 다른 분들을 못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만 이거 기소한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뭐 거의 끝났다고 봐요. 오히려 성남 FC 부분은 그 해당 기업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도와줄게라는 식으로 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후원금을 받은 것. 이 대목이 더 좀 뇌물로 결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제 좀 증거 자료가 있는 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서는 그 뇌물을 좀 이제 은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범죄 수익을 이제 은닉했다. 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그 근거 자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정에 가서 그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광고비 형태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원금 형태로 이제 받은 건데 이거를 이 곧바로 이렇게 뇌물 내지는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뇌물을 숨겨놓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딱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뭔가 인허가를 해줄게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지자체장들이 이런 식으로 기업 후원들을 많이 이끌어내기도 하거든요. 본인 이제 지자체 여러 가지 뭐 기업 유치한다 뭐 이런 명분하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례 비슷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하긴 현 변호사는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 이거 처벌되면 전국의 지자체장 다 처벌된다 그랬죠.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자체 특히 지방의 이런 분들은요. 지금 말씀 잘하신 것처럼 그 인허가를 해주면서 기부 체납을 받느냐 아니면 기부 체납이라는 건 땅이라든지 뭐 도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다는 정도뿐인데 그럼 만약에 이런 지자체들이 이런 권한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처럼 실제로 이제 계약서 쓰고 광고를 집행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를 뭐 다른 주비를 통해서 다른 데 후원받았다 해서 그거를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아니, 예를 들어 은닉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몰래 감춰야 은닉이지. 그거를 전 시민이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집행한 건데 그걸 은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뇌물이라는 거는 이제 몰래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계약서 쓰고 광고 집행하고 이런 걸 뇌물로 처벌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지자체장도 네. 다 문 닫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잠깐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매주 법정에서 다투어질 그 얘기의 예고편을 들어본 셈인데요. 기소하자마자 당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건 정치 탄압이니 당 대표직 내놓을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속전속결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일부 반발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도.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답정 넣은 거죠. 답은 이미 정해놓고 시점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만약에 기소한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당무위 열어서 이제 정치 탄압으로 규정 짓는다. 이게 미리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것 같고 있었죠. 예. 아주 신속하게 정해진 데다가 정치 탄압도 그냥 정치 탄압으로 규정 지은 게 아니고 명백한 정치 탄압. 그래서 다른 어떤 어떤 이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끔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끝나자마자 대변인이 이건 전원 찬성이다라고 딱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과연 이게 민주정당의 정상적인 모습인가?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 당무위원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수십 명 중에서 단문 몇 사람이라도 이거 좀 공소장 내용이라도 좀 보고 우리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법한 상황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또는 좀 전해철 의원 한 명밖에 없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근택 변호사. 답정 넣으라 그러는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답정 넣었죠. 검찰의 기소가 정해진 거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 같고 검찰이 오히려 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된 다음에도 들고 있었던 게 조금 저는 의외다. 왜냐하면 보통은 부결되면 바로 불기소 기소하거든요. 예.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외였고 사실 공소장 보고한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국민 다 아는데. 그리고 구속영장이랑 공소장이랑 제가 보기 100%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장동 얘기는 1년 6개월 동안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아마 공소 사실을 내가 몰랐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알겠습니다. 시사에 너무 관심이 없는 분이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분의 목소리 듣는 걸로 이 대목은 정리하고요. 1시 36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봄꽃을 만나기 위해 남하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 정체는 평소보다 깁니다. 지방 방향 정체의 정점은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힘겨운데요. 먼저 강원도로 가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에서 옥산 분기점까지 한 번에 20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주감휴게소부터 신탄진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론 진천 부근에서 주춤하고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까지